그러니까 빅테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폐 전쟁으로 보면 새로운 크립토 진영에 가깝죠. 왜냐면 그들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거고 월가 입장에서 보면은 주조이익이라는 기득권을 뺏어가는 진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지금 조직화하는데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사일러가 선봉장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서 월가와 대립 구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빅테크들, 화폐 진영의 반대, 월가의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조직화하는데 자본과 그 지적인 자산들을 보태줘야 된다. 그리고 저희 같은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이 새로운 어떤 이 화폐 제도를 희망하는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상황을 계속 지속적으로 외쳐주고 조직화해주고 해야 이 강력한 월가라는 이 기득권 조직이 앞으로는 이렇게 함부로 세력들을 다루면 안 되겠구나, 조심해야겠구나. MSCI 지수 만드는 그 업체와 JP모건이 그런 보고서를 내서 어쨌거나 하방 압력을 받았다는 건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하방 압력을 받아서 엑시트 하신 분들이나 펀드에서 나가신 분들이 또 집단 소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법률 검토를 그 JP모건이나 MSCI에서 했다고 보면은 그분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법률적인 문제로는 그 코인 쪽에 있으신 분들, 우리 같은 코이너들이 이거는 어떻게 큰 구도로 보면 월가라는 기득권과 크립토라는 이 신흥 화폐 세력들 간의 화폐 전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신흥 세력들이 지금 이 기득권들의 어떤 횡포 또는 농간에 의해서 손해를 봤다면 여기에 강력하게 저항을 해주는 국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다면 정말 강력하게 법률적인 어떤 이쪽 계통에 있는 진영에 있는 법무법인들이나 변호사들 또는 정치인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 월가를 상대로 아큐파이 월스트리트라는 그때 2009년에 그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지금 이제 SNS상에서나 스트래티지를 중심으로 지금 불매 운동도 벌어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반월가 세력이 다시 규합하고 있어요. 이 세력의 규합이 훨씬 더 조직적이고 자본 집약적이고 강력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언제나 이 다수의 어떤 이 반발이 강력하게 이 기득권의 어떤 횡포를 누르지 못하는 이유는 기득권의 조직력과 자본력만큼 개미들의 세력이 조직화되거나 자본화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열정은 있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열정으로 거리에 나가서 외치기는 하지만 이 외침이 이제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게 이제 2009년에 아큐파이 더 월스트리트라는 그 운동도 사실은 조직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냥 외침으로 끝났고 그게 이제 그 게임스탑 그때 개미들의 힘을 보여줘서 공매도를 그냥 무력화시키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화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렇다면 지금 SNS나 어떤 이 네트워크가 발전하면서 빅테크들의 어떤 플랫폼들이 발전하니까 그러니까 빅테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폐 전쟁으로 보면 새로운 크립토 진영에 가깝죠. 왜냐면 그들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거고 월가 입장에서 보면은 주조이익이라는 기득권을 뺏어가는 진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지금 그 조직화하는데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사일러가 선봉장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서 월가와 대립 구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빅테크들.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라든지 피터 틸이라든지 아니면은 제프 베이조스라든지 알렉스 카프라든지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라든지 이 빅테크 진영의 새로운 그 화폐 진영의 월가의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조직화하는데 자본과 그 지적인 자산들을 보태줘야 된다. 그리고 저희 같은 힘없는 인플루언서들과 또는 그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지금 이 새로운 어떤 이 화폐 제도를 희망하는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상황을 계속 지속적으로 외쳐주고 조직화해주고 다만 일원이라도 보태주고 해야 이 강력한 월가라는 이 기득권 조직이 앞으로는 이렇게 함부로 세력들을 다루면 안 되겠구나, 조심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불매운동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지금까지는 아마 콧방귀도 안 끼고 있을 거예요. 니네 까불어라. 그래 뭐 니네 그러다 말겠지. 뭐 니네 항상 그랬잖아. 월가 2009년 때도 그랬고 뭐 항상 그래 니네들은 항상 그렇게 뭔가 저항하다가 그냥 흩어지고 다시 산산이 흩어지고 공허한 메아리가 됐지. 니네 또 그럴 거야. 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한 가지 바뀐 거는 이거를 조직화할 수 있는 플랫폼이 너무 좋아졌다. SNS가 X라든지 플랫폼이 너무 좋아졌다.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행히 월가의 반대 진영에 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연장하면 지금 트럼프는 마가라는 게 굉장히 약해져 있잖아요. 마가라는 거는 메인스트리트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거고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월가의 반대편에 있어요. 반월가예요. 반세계화, 반글로벌리스트죠. 트럼프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꼬랑지를 살짝 내리고 지금 커튼 뒤에 숨어 있죠. 약간 조용한 것 같아요. 조용했죠. 그러니까 내년 중간선거 직전에 이제 뭔가 터트릴 거라는 기대하고는 있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클립토 대통령으로서의 역할도 빈약했고 그리고 마가의 선봉장으로서도 지금 뭔가 지금 동력을 잃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클립토 대통령을 뽑아줘서 7천만 명이 너 왜 클립토 대통령 역할을 제대로 안 해?
라고 외쳐줘야 돼요. 그리고 마가의 진영들이 너 왜 반세계화 대통령이면서 왜 지금 스코페센트 앞세워가지고 왜 자꾸 연준하고 왜 자꾸 제이미 다이먼 만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너 지금 마가 맞는 거야? 크립토 대통령 맞는 거야? 라고 자꾸 외쳐야 돼요. 사실은 좀 설명하자면 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장기 채권 금리 안정이라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지금 38조 달러의 채권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장기채 금리가 불안정하면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그냥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장기채 금리가 5% 넘어가면 트럼프 정권은 끝났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스코페센트 재무장관이 중간에 브릿지가 돼서 제이미 다이먼, 파월은 아닌 것 같고 제이미 다이먼, 스코페센트, 트럼프 이 3자가 지금 뭔가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어쨌거나 일단은 허니문 관계를 일단 중간선거까지 끌고 가자라는 전략이 트럼프의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그 크립토 대통령으로서의 역할도 내년 중간선거 본격적인 캠페인까지는 좀 약화될 거고, 마가 진영의 목소리도 상당히 약화됐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월가 반월가의 어떤 목소들이 커질 때 이 유권자들이 다시 나서서 크립토 대통령 뭐 하는 거야? 너 7천만 표 이거 버릴 거야? 라고 물어봐 줘야 되고, 그래서 다시 트럼프가 나는 크립토 수도를 만들겠다라는 그 주장을 세게 하고, 실제로 이제 그 금준비금을 재평가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뭐 범죄인들한테 뺏는 거 말고 실제로 세금 중립적인 방법을 찾아서 비트코인을 실제로 매입하거나 아니면 금을 재평가해서, 지금 좋잖아요. 금 거의 60% 올랐고 크립토는 지금 가격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내가 팔고자 하는 자산은 지금 극대화 올랐고 내가 사고자 하는 자산은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타이밍이 좋죠. 그렇다면 실제로 내가 살게라는 발표를 해주거나 해서 이 반세계화 진영, 반월가 진영이 정치 세력 그리고 자본 세력 그리고 빅테크라는 어떤 플랫폼 세력이, 또는 사이버펑크라는 원래 그 크립토 진영을 만들었던 그 사토시 나카모토를 중심으로 했던 그 사이버펑크 세력들이 똘똘 뭉쳐서 정말 희롱하고 있는, 그 크립토 진영을 희롱하고 있는 제이미 다이먼 같은 이 늙은 뱀 구렁이를 밟아줘야 된다. 그 뱀 잡는 사람들을 좀 뿌려서 뱀의 대가리를 좀 쳐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너무 사악한 지금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수십억, 수만 명, 수천만 명의 개미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투자한 거를 지금 맞아요. 갈취해가는 거거든요. 눈뜨고 당하는 강도짓인데,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순진하게 이 국면을 바라보면 강도짓을 당하면서도 또 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월가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사실은 1800년대 초반에 워터루 전투 때 로스차일드라는 금융 세력이 처음에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는 서사로 남아있죠. 강력한 서사로. 이게 뭐냐면은 워터루 전투에서 영국이 승리했는데 채권 시장에 로스차일드가 먼저 와서, 이제 로스차일드 전략이 왔으니까 이제 그 정보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영국이 승리했다는 거를 로스차일드는 알아요. 그 네이선 마이어 로스차일드에서는 영국 지부에서는 알았죠. 프랑스에 있는 전력이 전달해줬으니까 영국이 승리했습니다. 알아. 근데 반대로 얘기하죠. 영국이 패했다. 얘기하죠. 전부 다 영국 채권을 던지죠. 그래서 영국 채권이 똥값이 됐을 때 대량 매집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정보를 흘린다. 그리고 내가 사고자 하는 자산을 다운시킨다. 가격을 누른다. 그리고 대량 진입한다. 이 전략이 1800년대 초반에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영국이 썼던, 그러니까 로스차일드가 썼던, 금융 세력이 썼던 고전적인 크리셰예요. 고전이에요, 고전. 이 전략을 2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똑같이 쓸까요? 사람들이 똑같이 당하거든요. 그때 당했던 사람들이 금융기관이 로스차일드가 또는 월가가 얘기하는 저 정보가 거짓일 수 있어라는 가정하에 지금 이 공포심은 거짓 허상이다라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포에 맞닥뜨렸을 때는 쉽지 않죠. 가격 하락의 공포 앞에서는. 그럼요. 저도 이번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제 공포가 왔을 때 이 공포를 이성으로 이겨내는 거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변하지 않으니까, 지난 200년간 인간은 단 한 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월가 엘리트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200년 전에 쓴 선배가 쓴 똑같은 그 농간지를 똑같이 해도 일반 대중은 또 당한다. 그러니까 지금 월가가 지금 그 JP모건과 MSCI라는 곳이 하고 있는 행태가 200년 전에 1800년대 초반에 로스차일드가 했던 행태하고 똑같잖아요. 거짓 정보 흘리고 가격을 다운시켜서 대량으로 매입한다. 지금 뭔가 시장에 리서치라는 더 조직화됐죠. MSCI라는 권력기관과 그 JP모건의 자체 리서치 팀이 발간한 보고서가 아까 얘기했던 프랑스에서 온 전력 역할을 하는 거죠. 영국이 졌다. 채권값 똥값 되죠. 지금 이거 4년 주기 서사가 망령이 되살아났다. 지금 유동성의 씨가 말랐다. 비트코인 다 던진다. 그러니까 다 실제로 던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많은. 네, 8만 불까지 간 거에는 실제로 이 보고서와 이 국면에 영향을 받아서 아마 패닉 상태에서 매도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영국이 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던진 분들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렇다면 200년 전의 역사가 지금 되풀이되고 있다.
왜 되풀이 될까?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이 짓을 할 거다. 자, 그렇다면 뭔가 새로운 국면이 생겨야 되잖아요. 네. 그들이 그 짓을 못하게 하려면 200년 전에 로스차일드의 그 이마에 누군가 총구를 겨눴어야죠. 네, 그렇다면 그들이 뭔가 이런 똑같은 어떤 농간을 부리는데 조금은 주저했겠죠. 자, 지금 누군가가 제이미 다이먼의 이마에 총구를 겨눠줘야 되는데 그 총구를 겨눌 수 있는 사람들은 집단지성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크립토 투자자들 그리고 지금 트럼프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실제 자본력이 있는 분들이 실제로 제이미 다이먼의 이마에 추상적인 총구를 들이대고 니네가 그렇게 하는 거 우린 앞으로 못 봐줄 거야 라고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되는 국면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앞으로 그 크립토의 발전과 그리고 지금 기득권들의 어떤 그 달러 패권을 가지고 지금 이제 농간질을 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들이 지금 달러 패권을 지키기만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라 크립토라는 자산을 자신들이 유리한 국면으로 요리하기 위한 레시피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립토를 완전히 배제하고 우리는 달러 패권을 그대로 밀고 나갈 거야가 아니죠. 지금 뭔가 하이브리드 전략을 짠 거죠. 크립토에 대한 레시피를 짜놨고 기존의 전통적인 달러 레시피는 이미 수백만 가지가 이미 미슐랭 3스타짜리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의 레시피들이 있을 거고, 그럼 우린 크립토라는 걸 그동안 15년 전에 처음 나와서 좀 혼란스러운 거 펀지 사기라고 막 했었고, 실제로 펀지 사기라고 생각하고 공격한 국면이 한 5년 있었고, 그 뒤에는 전략적으로 포섭하는데 겉으로는 펀지 사기라고 하고 뒤에서는 포섭하고 있었죠. 제이미 다이먼이 제비코인 발행하고 지금 그 코인을 이제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제 담보 자산으로 이제 그 담보 이전 거래, 레포 거래를 하겠다라고 지금 했었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신들이 이익 구조를 레시피를 막 만들고 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그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기다, 맞아요. 뭐 제로다, 가치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페인트 모션이죠. 그러니까 메시를 상대하고 있는 그 동네 조기축구의 그 멤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11명의 메시를 상대하고 있는 11명의 조기축구의 멤버들이에요. 지금 현란한 막 그 발놀림을 막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지금 현혹돼가지고 막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국면은 좀 끝났으면 좋겠고 이 국면들을 끝내는데 집단지성이 조직화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자본력이 있는 일론 머스크와 정치 세력이 있는 트럼프가 세력을 좀 이제 좀 10분 발휘할 때다. 그래서 이 방송을 뭐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가 본지는 모르겠지만 just do it. 뭔가 해라. 네, 반드시 필요하다. help us.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국면에서 최근에 그 백악관 그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황태자가 왔을 때 그 만찬장의 얼굴을 그 일론 머스크가 비췄잖아요. 여기서 앞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네, 철천지 원수인 줄 알았던 원수로 사이가 벌어진 줄 알았던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가 아직까지는 서로 전략적으로 서로 유용하다는 거죠. 왜 유용할까? 트럼프한테는 일론 머스크가 도대체 뭔데 자기를 또라이라고 했던 일론 머스크를 만찬전에 불렀을까?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아쉬울 게 없는데 지금 스페이스 X 없으면 나사가 우승을 못 쌓아올리는 상황이 됐으니까 자기는 배짱 튕기면서 그냥 트럼프한테 너 역시나 나 필요했잖아 이렇게 배짱 튕길 수 있는데 왜 트럼프가 초대하니까 쪼르륵 달려갔을까? 두 사람이 어떤 접점을 가지고 있는 건가? 이거를 앞으로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두 사람의 브로맨스가 아직 깨지지 않았고 다시 이어진다는 이 국면이 크립토 진영에는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겉으로는 상당히 안 좋은 국면으로 끝났지만 덧지라는 목적을 가졌던 그 조직의 어떤 본질적인 목적, 그러니까 정부를 효율화시켜서 이제 예산을 절감하겠다. 예산을 절감하려고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채를 자기가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데 재정 적자를 어떻게 줄일까라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면 트럼프는 왜 재정 적자 국채 발행량을 줄이려고 했을까? 결국은 반월가 친메인스트리트 전략을 계속 끌고 가려면 강달러를 약달러로 만들어야 되고 자본수지 흑자를 줄이는 대신에 빅테크들의 서비스 수지 흑자를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들어가면 또 이제 깊은 얘기가 되는데 트럼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세계화의 선봉장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를 다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이제 아젠다 47이라는 공약집에 여러 번 언급을 해놨어요. 내가 때려잡을 세력들, 첫 번째 글로벌리스트, 두 번째 차이나, 세 번째 제약회사, 소로스 검사들 해가지고 쭉 7가지를 적어놨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글로벌리스트인데 이 글로벌리스트는 어떤 자극적인 단어를 피한 건데 그러니까 반세계화 대통령, 나는 메인스트리트를 살리겠다. 그럼 약달러로 가야죠. 근데 자본수지 흑자를 만들려면 제조업을 강달러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무역 흑자를 낸 중국의 무역 흑자를 낸 중국의 자본가들이 월가에 있는 자본에 투자를 하죠. 강달러 해야지. 그래야지 아비트레이지 거래가 가능해지잖아. 이쪽이 차익이 더 많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무역 수지 흑자를 낸 거를 월가의 자본을 사면서 이제 월가는 돈을 번 건데 그렇다면 트럼프가 달러 약세를 만들겠다.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강달러여야 자본주의 적자가 나는데 당연히 월가는 손실을 보는 거죠. 그렇지만 트럼프는 그러면 바보같이 월가도 미국인데 그럼 자신들의 자본주의 흑자를 그렇게 줄이고 뭘 먹고 살겠다는 건가? 그게 뭐냐면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 반세계화죠. 이중 투트랙 전략이에요. 보호무역주의와 반세계화라는 거는 제조업에 국한된 거예요. 내가 페덱스에다가 그 택배로 보낼 수 있는 상품 이거에 대한 무역은 보호무역으로 간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미국에 생산된 거를 이제 앞으로 미국에 생산해라. 이 전략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벌어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무역으로 돈을 번 중국 부자들이 미국 국채를 사고 미국의 금을 사고 미국의 주식을 사서 다시 돌아오는 건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야? 하는 거죠. 좋아. 월가가 앞으로 수익이 줄어들 거야. 그럼 우리는 뭘로 돈을 벌어? 빅테크들의 플랫폼 서비스로 서비스주로 흑자를 볼 거야. 그래서 서비스 무역은 자유무역, 상품 무역은 보호무역. 이 투트랙 전략을 펴는데 그 관세 전쟁을 펼 때 미국의 행정부가 항상 해당 정부에 레터를 보내요. 근데 이 레터의 첫머리에 있는 게 뭐냐면 항상 빅테크들에 대한 규제를 풀어라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은 관세 전쟁을 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면서 빅테크들의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는 자유무역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글한테 지도맵 그 정보 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반 무슨 정보보호법인가? 유럽에 있는 그 법 없애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EU한테 첫 번째 트럼프가 관세 전쟁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그걸 간과하고 있는데 그 일반 정보보호법 폐지해라. 미카 폐지해라. 전부 다 그 빅테크들에 대한 장벽을 없애라는 거예요. 이거는 서비스 무역은 자유무역 하자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비교 우위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자유무역 하자는 거죠. 근데 뭐죠? 신발 만드는 거. 미국에서 만들어라. 지금 철강, 조선 다 미국에서 만들어라.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조업은 지금 철저하게 지금 관세, 물론 이제 협상 전략이고 실제로 관세를 엄청나게 때리겠다는 건 아니었겠지만 어쨌거나 반세계와 보호무역은 제조업하고 플랫폼 서비스는 자유무역을 하자는 투트랙이거든요. 근데 서비스는 자유무역을 하자는 이 두 번째 전략은 확성기를 안 틀어놓고 지금 제조업은 보호무역을 하겠다는 이 첫 번째 전략은 확성기를 틀어놨죠. 모든 언론은 지금 여기에만 지금 초점을 맞춰놓고 있으니까 레거스 미디어들이. 하지만 실제 트럼프가 하려는 보완제. 그럼 너 관세무역 할 때 그러면 그 서비스주의, 약간 그 자본주의 흑자를 줄어들 텐데 그 뭘로 탕감할 거야? 서비스주의 흑자로 탕감할 거야. 그래서 자 일론 머스크가 가서 돈 벌어올 거야. 베이조스가 가서 돈 벌어올 거야. 저커버가 가서 돈 벌어올 거야. 빌 게이츠가 돈 벌어올 거야. 라는 거예요. 앞으로 제이미 다이먼이 수입이 줄어들 거야. 빌 에크먼 수입 줄어들 거야. 내 친구지만 수입 줄어들 거야. 그리고 레리 핑크 수입 줄어들 거야. 자, 어쩔 수 없어. 니네는 글로벌리스트야. 니네 죽일 거야. 자, 앞으로 우리들의 친구는 일론 머스크야. 제프 베이조스야. 그리고 피터 틸이야. 얘네가 돈 벌어도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네, 그리고 관세 전쟁 할 거야.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 생길 텐데 어떡할 거야. 걱정하지 마. 빈살만 내 친구야. 왔잖아. 유가 낮춰줄 거야. 인플레이션 압력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다 대안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마가가 관세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 어떻게 할 겁니까에 대한 그 유가를 최저치로 낮추겠다는 전략이 있었고요. 자, 그럼 자본주의 적자 어떻게 할 겁니까? 서비스주의 흑자로 보전할 겁니다라는 전략이 있었어요. 다 전략이 있었죠. 근데 정작 그 마가 전쟁을 펼치고 나니까 실제로 마가 전쟁의 수혜 대상자들, 제조업 중산층, 몰락한 중산층들, 좋게 얘기해서 중산층이지 지금은 몰락한 하층민이죠. 가장 반발한 게 이 하층민들이었어요. 물론 그게 실현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고 트럼프의 그 말이 본질적으로 정말 진심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지금 트럼프는 지지 세력의 규합을 위해서 내가 그 몰락한 제조업 하층민들을 위해서 난 마가 전쟁을 하는 거고 그리고 플랫폼 전쟁을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반발한 게 사실은 실제로는 돈 없는 하층민들, 제조업 하층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마가 하지 마라, 관세 전쟁 하지 마라 하니까 그 확성기를 틀어준 거는 월가에 있는 확성기들,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들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정책을 편다고 하는데 그 수혜자들이 이 단기적인 고통을 못 참고 반발하니까 월가는 그걸 확성기처럼 틀어주고 막 이제 관세 전쟁을 못하게 하고 계속 여론을 형성하는 거죠. 이런 와중에 지금 이제 중간 선거에 1년이 왔는데 지지율은 떨어지고 크립토 정책도 이제 많이 퇴색되고 마가 전쟁도 퇴색되고 관세 전쟁도 많이 퇴색됐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다시 이들의 어떤 그 지지 세력들이 요구하는 이 목소리를 트럼프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지금 크립토 진영에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논간질을 하고 있는 월가의 어떤 우리가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느냐에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에게 말하면 Please just do it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help us.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게 얘기한 거고 조금 냉정하게 하면 정신 차리라가 영어로 뭐죠? wake up. Wake up. Wake up. Rise up. If not, you will fail. Absolutely, you will fail. 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10월 10일부터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작가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셨는데요. 결국은 그러면은 어찌 됐든
우선은 우리가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어찌됐든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가는 거라고는 볼 수는 있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크립토 진영이 잡든 월가 진영이 잡든 결국은 올라가는 건데 지금 요 상황을 누가 주도권을 잡는 것이냐. 그래서 월가가 잡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그들의 손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또 그 조절을 자기네들의 그 페이스에 맞게 할 것이고 빅테크는 또 빅테크의 그림을 그릴 것이고